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기업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일단 기업 문화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업 문화랑 키워드 생각해 보면 되겠죠. 키워드. 뭐가 있었어? 조직이 있었고, 그죠? 조직에 같이 있는 사람들 구성원,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다. 또는 그것에 비롯된 모든 제도, 기업 문화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CEO와 여러 직원들이 함께 공동 학습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을 기업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문화 보면 어떤 회사가 우선 연봉제를 하고 있다. 또 어떤 회사가 뭐 직책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겉으로 드러난 가시적인 단계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근데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의 분위기보다는 그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가시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왜 그럴까?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들 생각하는 경영 철학이 있고, 또 회사가 추구하는 전략이 있고, 이런 어떤 가치, 가치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인식의 차원이라고 했죠. 인식하는 가치관이. 더 들어가 보면 사람은 일하기 좋아한다, 싫어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암묵적인 가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거는 이제 기업 문화를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문화가 바뀐다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겉으로 나타난 가시적인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7가지 기업 문화를 진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업 문화일까? 그래서 7가지 7S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쉐어드 밸류라고 생각이 들고요. 창업자의 그 경영 이념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비롯된 스트래티지, 또 스트럭처, 시스템, 스텝,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자, 오늘은 그 스타일부터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스타일. 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스타일일 것 같아요? CEO의 관리 스타일입니다. 그죠? CEO의 관리 스타일. 자, CEO가 무엇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예를 들면 올 때마다 언제 들어왔니? 언제 나가니? 쉬는 시간 언제니? 이런 거 일일이 다 체크하면 직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안 나가요. 네, 안 나가 버릴 수도 있고, 그죠? 아마 정시에 딱딱 들어오려고 할 거고요, 그죠? 그런 거 일일이 체크하면은 좀 더 남아서 일을 하려고 할 거고, 그럴 거고. 만약에 CEO가 그런 거 통제하지 않고요, 그냥 언제 오든 그냥 일만 원하는 목표만 하면 얼마든지 너 자유롭게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지 않는다면, 성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아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표를 보시면, 자, 보니까 좌뇌형, 우뇌형 뭐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기업 문화를 관리하는 측면과 기업 문화를 관리하지 않는 측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우뇌, 오른쪽 뇌는 우리 몸에 어디를 지배하고 있어요? 왼쪽을 지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주로 우뇌가 뭐를 다루게 돼요? 네, 감성을 다루게 됩니다. 자, 왼손잡이 또는 왼발잡이. 여기 한 분 계시네. 이공계는요, 이게 많지 않아. 왼쪽이 많지 않아. 왼쪽을 많이 쓰는 경우 주로 어떤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술 계통이 많아요. 운동하는 사람 보면 왼손잡이나 왼발잡이가 잘하고요. 그다음에 미술하는 사람이나 보면 이제 왼쪽에 이런 기능들이 발달된 사람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뇌는 우리 몸의 오른쪽을 지배하는데 뭐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성적인 걸 갖고 있죠. 이성과 감성. 자, 미래의 인재는 어떤 형태라고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좌뇌형이래요? 아니면 우뇌형이래요? 응? 예?
하이브리드. 역시 이공계 단어를 쓰셨어요. 하이브리드. 맞아요. 총내형이라고 그래요. 총내형. 자, 이성도, 감성도, 좌내형도, 우내형도 아니고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공계도 계속 창의성, 뭐 감성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약간 이성 쪽에 보통 계산하고 이런 이성 쪽에 강하거든요. 논리 이런 게 강한데, 근데 다른 측면도 이제 개발이 필요하니까 뭐 창의 설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극을 주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그 감성형 기업이 있고요. 이성형 기업이 있어요. 보니까 화학이나 전자 이쪽에 보면 LG하고 삼성 쪽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돼 있고 현대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자,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CEO 영향을. 자, 현대 창업자는 누구예요? 정주영 회장이잖아요. 혹시 일화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냥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어록 있죠? 정주영 회장의 어록. 뭐 있어요? 세계 경영자 어록에 그래도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이 정주영 회장의 어록이 올라가는데 그 어록이 뭐예요? 네, 딱 세 단어, 세 글자? 해봤어? 이거예요. 과제가 어렵죠? 어렵다 그러면 해봤어?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1%의 가능성만 있으면 도전하겠다. 이게 스타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토목에서 유명한 공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혹시 토목공학과 있나요, 이 중에? 혹시? 정주영 공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척 사업하는데 이렇게 조수관만 너무 심하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했어요? 네, 큰 폐유조선 같은 거 이렇게 큰 배 있죠? 사와가지고 그냥 침몰시켜. 쭉 가라앉으면 이게 조속감마가 이게 간만에 이게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정주영 공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해봤냐 이거죠. 한번 해보고 나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이제 특징이고.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거기서 근무하셨던 분 보면 거기 기숙사 질 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회장님이 딱 오셔가지고 딱 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 이런 게 그냥 말하시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회장님이 그렇게 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업 우리가 몇 위예요? 1위였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2위가 됐어요. 다시 1위 됐어요. 그런 정보를 온라인 토론에도 올려주세요. 자, 이 조선업을 이제 우리나라가 시작할 때, 여기 이제 정주영 회장이 시작했을 때 뭐가 없었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돈을 빌려야 되는데 빌리러 갈 때 뭐 가져갔어요? 몇 가지 가져갔어요. 네, 하나는 500원짜리 지폐 하나 가져갔고, 그죠? 물론 이걸 생각하고 가져간지 잘 모르겠어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조선소를 짓겠다고 하는 백사장 사진. 여기다 짓겠다. 이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지을 거다. 그 사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보고서도 좀 있었겠죠. 가지고 가서 돈을 빌려달라. 영국가 돈 빌려달라니까 뭐 잘 안 빌려주잖아요. 그죠? 어떤 은행장이 건물도 없는 공장도 없는 곳에서 돈을 턱 빌려주겠어요. 그죠?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화 중에는 뭐 우리나라에도 과연 이 회사가 조선소를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우리나라에 이제 정부에 이렇게 타진을 들어왔는데 우리 정부가 뭐라 그랬어?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됐느냐, 빌렸느냐. 그게 이제 독특하게 이제 감성적이니까 약간 무대뽀 스타일도 좀 있으신 거죠. 500원짜리 지폐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거북선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영국 사람도요, 이 해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요, 이 해군의 역사상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고요. 뒷면에는 이순신 장군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거북선하고 그려져 있는 게 500원짜리 지폐인데, 그거 딱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민족은 영국보다 몇백 년 앞서서 뭐를 만든,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다. 벌써 너희가 이렇게 해군 뭘 강하다고 하지만 우리 그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다 이거죠. 이러한 뭐를 믿고, 잠재력을 믿고 한번 돈을 빌려줘라. 그때 은행장이 감동을 해서 알았다, 빌려주겠다. 제가 알기로 바로 빌려준 게 아니라 배를 수주 받아오면은. 그렇죠. 그래서 대신 조건이 있다. 너네 물건을 사줄 뭐가 좀 있어야지, 그지?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럼 내가 수주를 받아오겠다. 그래서 딴 나라로 갔어요. 그리스인가로 가가지고 자, 니네가 우리 배만 사준다고만 약속해주면 내가 영국에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지어서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또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또 우리나라 이렇게 철갑선 있지 않냐. 결국 이제 사인을 받았어요. 2대인가 아마 이렇게 사인을 받아서 가서, 물론 이제 조건을 걸었죠. 만약에 우리가 납기를 못 지키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보니까 손해볼 건 없거든. 뭐 좋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라. 그래서 사인 받고 가서 돈 빌려다가 실제로 만들어서 납품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조선소다 이거죠. 그러니까 CEO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배우잖아요, 그죠?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약간 감성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비해서 삼성은 어땠습니까? CEO가 누구예요? 이병철 회장이었잖아요, 그죠? 저분 상당히 이성적이세요. 모든 걸 다 데이터화하는. 그래서 일화 중에는 뭐 이렇게 우리 임원 면접 같은 거 하잖아요. 사장 면접하면 실제로 구두는 닦았는지 이런 것까지 본다니까요. 안 닦았으면 탈락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데이터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뭔가 삼성에 나와 분사돼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 잘 안 망해요. 왜? 왜 그럴까요? 네, 가능성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봐가지고 이거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하면 시작하니까 잘 안 망한다는 거죠. 그만큼 철저히 분석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창업자의 그런 영향력 그대로 회사의 분위기 또는 기업 문화로 정착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CEO의 어떤 관리 스타일 이런 부분들이 기업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S로는 스킬입니다. 스킬은 하드웨어일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기업들이 ERP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처음으로 나이키나 뭐 이런 데서 처음 ERP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이게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거든요. 이거 회사에 있는 그 자원들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거의 회계장부도 여기 막 통합될 정도로. 자, 본사하고 지점하고 ERP 시스템을 도입하면요, 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물건이 어떤 물건이 나갔는지 이게 실시간으로 다 파악이 돼요. 그러면 본사 입장에서는 야, 여기 물건을 대줘야겠다는 걸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건 보내달라고 말하면 이게 바로바로 안 가요. 왜냐하면 가서 또 물량을 받아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실시간으로 되면 도움이 많이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있고, 뭐 SCM이라는 것도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다음에 CRM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업이 바뀌는데, 여기 한 중소기업에 ERP 시스템 도입해가지고 기업 문화가 바뀐 사례가 있어요. 한 중간 정도까지만 볼게요. 앞으로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ERP 시스템, 즉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 있는 철골 구조물 제조업체 동성중공업의 IT 솔루션 도입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기업의 체질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성중공업의 임원들의 일정은 인트라넷에 공개돼 있고 직원이라면 누구나가 사장의 일정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보에 열람 등급을 매기지 않고 말단 직원부터 CEO까지 같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시스템을 도입할 때 반발도 많았습니다. 불필요한 투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사장의 일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식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인식이 긍정으로 바뀌는 데에는 불과 반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식의 차이라고 보는데 초기에는 누구나 다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거부감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하나의 문화는 윗사람들의 의사결정하는데 내가 임발부한다. 나의 의사결정이 윗사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자긍심을 많이 갖고 모든 직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체계화된 일정과 자료 관리가 어려웠고 견적서 내역, 견적 사양 등의 제반 사항 관리 또한 미흡해 불편이 많았습니다. 동성중공업은 전체 정보를 자원화해서 관리하는 한편 정보를 전사적으로 오픈했습니다. 신입사원도 임원이 하는 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는 인트라넷에 들어가면 서울과 성주, 대구에 떨어진 현장별 발주 현황, 프로젝트별 공사 진척률, 심지어 공사 금액 투입률의 관리 상황을 직원 누구나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직원들이 기존에 접하지 못한 업무라서 일도 양도 2배로 많고 하니까 업무에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직원들하고 일단은 업무 공유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향후 내가 다른 파트로 옮겼을 때 당시에도 내가 업무량을 미리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허필수 동성중공업 사장은 정보 공유의 효율화를 통해 집단의 창의성을 이끌어냈다고 자부하면서도 IT 솔루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실시간으로 전 직원이 전체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자신이 맡은 한 부분에서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하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허 사장은 설명합니다. 현장에서 의사결정 또는 개인 담당자의 의사결정이 그런 걸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우려해서 투명성 또는 정보의 공유를 늦춘다는 건 곤란하다. 초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의지 가지고 가야 된다.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사전에 어떤 의사결정하기 전에 인트라넷을 통해서 먼저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럼 많은 댓글이 달리게 됩니다. 그것이 또 필요하면 회의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투명성은 계속적으로 확보되어 간다. 그래서 구세대보다 신세대, 임원보다는 부서장, 이런 부서원 이런 쪽이 훨씬 더 그런 것을 갖다가 문화적으로 수긍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은 그걸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문화의 수평적 변화. 시스템 도입 초기 어려움은 따랐지만 책임이 있는 곳에 권한이 있다는 사훈처럼 동성중공업은 누구나가 책임자라는 의식을 직원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저거 도입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네, 일단 뭐 굉장히 서로 투명성, 그래요. 뭐 직원들이 사장이 뭐 하는지도 다 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처음에도 쉽지 않았겠지만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이제 투명한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큰 장점이 있는데 서로 간에 뭐가 잘 돼요? 네, 의사소통이 정말 잘 되잖아요, 그죠? 기업은 의사소통이에요.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어느 회사든지 가가지고 의사소통이 문제라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수긍한다니까요. 그거는 기업에 아주 항상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의사소통이 원활해지죠.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오해도 풀리고 그래서 직원들의 또 그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죠? 그런 면에서 일종의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저 ERP 시스템이다 이거죠.
그래서 회사마다 도입을 하는데 보통은 본사에서 필요한 정보 외에는 공개를 안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보니까 완전히 공개를 다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평적인 그런 문화, 의견을 듣고 뭐 댓글도 달고 막 이런 것들 보면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들을 보게 되고요. 일단 기업의 체질 개선. 그래서 기업 문화를 바꾼다는 게 체질이 개선되는 건데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런 스킬이죠 여기 그 소프트웨어의 도구로 인해서 기업의 체질이 바뀌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이거죠. 전부는 아니지만 저것으로 인해서 큰 변화를 가져온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7S 모형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한 문화, 기업에 대해서 분석할 때 기업 문화가 어떨지 아니면 또 여러분이 기업 문화를 만들 때 좀 체계적으로 만든다면 이런 형태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기업을 위한 기업 문화 개발인데요. 이제 세계는 이제 글로벌 인재를 원하고요. 그죠? 기업 자체가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도 많고, 뭐 후배들 보면 또 유럽에 가 일하기도 하고죠. 다른 데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현지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업 현지에 맞는 그러한 뭐 제품, 현지에 맞는 디자인. 예를 들면 뭐 가까운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빨간색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만화 컨텐츠도 보면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 컨텐츠에는 캐릭터가 무슨 색깔로 나와? 빨간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면 굉장히 그 뭔가 마케팅을 해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코카콜라도 그거를 이렇게 발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가구, 가락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입에 뭐 좋다, 즐겁다 뭐 이런 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와 그런 거를 이해하면 훨씬 더 외국에 이제 진출하기가 좋고 그렇다 이거죠. 우리에겐 되게 좋은 말인데 외국 가서는 되게 안 좋은 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애니콜. 우리나라는 좋은 말이지만 외국에서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애니콜. 그 문화 자체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글로벌 시대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폰 스트롬페나스의 요 문화와 세계 경영이라 이 책에 전 여기 세 가지만 이제 예를 들었지만 거기 보면 세계 문화의 차이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차이만 한번 거기서 이야기한 거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개인과 집단. 자, 대한민국은 개인주의인 것 같아요? 집단주의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죠? 일본은 개인주의가 강한 것 같아요? 집단주의가 강한 것 같아요? 집단이 강해요. 그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잖아요. 그죠? 개인보다는 나라가 부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내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고, 그죠? 집단주의는 일단 집단이 잘 돼야 결국 혜택이 나한테도 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이 되도록 최대한 자유와 최대한 기회를 가져야 결국 나라가 발전한다. 집단이 발전한다. 이런 거고 두 번째로는 개인의 자유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도 집단이 잘 되면 결국 나한테 최대 이익이 온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은 어디에 가까워요? 집단주의 강하죠. 집단주의. 이 중에서는 제일 강하네요. 개인주의는 어디 강해요? 캐나다나 미국, 그다음에 스페인 뭐 이런 게 강하죠. 제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민족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집단이기보다는 그냥 다양한 한국계 미국인 거기 태어나면 바로 이렇게
영주권 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고유한 그런 문화를 중요하게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쵸? 출신에 따른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떤 소중함? 뭐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예전에 영화 중에서 그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라이언 일병구하기. 그래서 일병인데 왜 구하러 가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이제 뭐 누구는 장관이나 뭐 이렇게 해서 구하러 가겠다 그러면 시작이 되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게 일병을 구하러 가는구나.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라이언 일병이란 사람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뭐 아들이 있었는데 다 국가를 위해서 죽고 남은 아들마저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구해와라. 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대가 막 들어가서 이거 왜 해야 되지 하면서도 이제 구하러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이언 일병이 누구야? 그래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영화가 뭘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약간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공익 영화 같아. 뭐랄까 홍보 영화 같아. 그래서 한 개인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준다. 나라가. 그런 거를 굉장히 심어주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신뢰 이런 거를 주는 영화가 아닐까.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개인주의구나. 일병 뭐 찾으러 다니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가 개인주의인지 집단주의인지.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아요? 집단주의라고 하지만 보면은 개인주의도 아닌 것 같고 이기주의인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근데 시대가 또 바뀌니까 개인이 좋다는 거예요, 집단이 좋다는 거예요. 서로 그냥 약간 다르다는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로. 이기주의는 별로 안 좋지만 개인주의, 집단주의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문제였냐면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자, 친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내가 옆에 같이 앉아 있었어. 근데 제한 속도가 60km였어요. 시속. 근데 이 친구가 거의 뭐 90km로 달려가고 있었어. 이게 실제로는. 사고가 탁 났어.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위증을 해줄 수 있다면 60km라고 말을만 해주면 친구의 형량이 딱 감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증언해 줄 수 있겠냐 이거죠. 친구를 위해서 위증을 해줄 수 있겠냐. 그런 게 어딨냐. 그냥 90km다. 이렇게 말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설문을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위증을, 그러니까 이쪽은 위증을 하겠다는 말이고요. 이쪽은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는 뭐 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하지 않겠다. 정직하게 말하겠다. 이런 거고, 한국은 어느 쪽으로 가 있어? 위증을 해주겠다. 그런 쪽으로 강하게 나타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를 위해서 예, 정기속도로 달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사람. 있네. 아니면 아닙니다. 90km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사람. 뭐예요? 또 다른 생각 있어요? 65km입니다. 이렇게. 여기 프랑스는 없는데 프랑스는 뭐라 그랬냐면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그것도 다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너무 심각하면은 위증을 해주겠다.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좀 고생 좀 해봐라. 뭐 이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를 좀 경향이 있다는 건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법대로 하느냐, 아니 법을 좀 어기더라도 규정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다 보면 또 이제 서로 이렇게 쉬쉬하면서 기업에서는 부정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규정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관행이야. 그죠? 관행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설문조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취라고 하는 부분은요, 성과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내가 개인적인 어떤 지위는 없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금도 안 내고 고액 과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세금 안 내죠.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데. 자, 어쨌든 어디서 명함을 내밀지 못하더라도 돈은 벌어. 그런 직업이 있고. 그거보다는 그래도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이런 어떤 지위, 뭐 이런 부분, 직함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런 직업과 이런 직업. 근데 돈을 많이 못 벌어. 자, 돈은 많이 버는데 특별히 이렇게 명함을 내밀거나 이렇게 그러지 못해. 근데 하나는 돈을 못 벌지만 그래도 이렇게 명함은 내밀 수 있는. 여러분은 어떤 거를 더 선호하세요? 자, 1번을 선호한다. 아, 뭐 지위 모르는 게 중요하겠어? 돈만 벌면 되지? 이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건 없더라도 그래도 뭔가 포지션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다. 네, 돈 많으면 그냥 법이나 차려서 대표이사 하나 영업하는 다니면 여기 3회 방법도 있을 수 있죠. 누가 이야기하더라고. 돈 가지고 명예를 사면 되지. 자, 근데 이 조사에 의하면요, 우리나라는 뭐에 강한 것 같아? 성과. 이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가 강한 것 같아요? 이게 강하대요. 명함을 내미는 거. 지난번에 우리 동영상 봤잖아요. 동영상 봤는데 그 명함에 보면, 아니 명찰에 보면 뭐가 없어? 직함이 없어요, 그죠? 그냥 그가 하고 있는 뭐가 중요한 거야? 능력,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지 포지션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명함에 뭔가 이렇게 찍혀 있으면 오, 뭐세요? 뭐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은 어땠어요? 비가 막 이렇게 집안에 막 새도 선비는 뭐해? 응? 선비는 계속 글을 읽어요. 어? 옷은 허름해도 뭐야? 그래도 선비는 이렇게 앉아서 비가 와도 양반은 어떻게 되고 천천히 걸어 다녀요, 그죠? 그거예요, 그죠? 그냥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를 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체면. 체면 얘기도 있지.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 뭐 그런 것보다는 성과 뭐 이런 거 내면 좋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과장, 대리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직 구조 개편한다고 이제 막 과장, 부장 다 없애버리고 팀원 이렇게 뭐 팀장과 그 다음에 뭐 팀원 이걸로만 딱 하겠다. 그럼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파격적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과거에는 좀 이상하다. 그래도 매니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팀장과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보통 아무리 작은 기업도요. 보면 직함이 다 이렇게 있어요. 무슨 과장, 대리 뭐 다 있어.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국적 기업 앞으로는 여러분이 또
취업하게 되고 이럴 텐데 그런 기업의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여러분이 CEO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제 다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단일민족으로 말하기 물론 지금까지 뭐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단일민족이 강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다민족이 들어와 있고 그러나 같이 일하게 되게요. 여러분 해외 나가서 또 일자리를 하게 되면 그들과 그런 문화에 접하게 되고 여러분 CEO가 되면 그런 문화의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화가 더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런 것보다는 서로에 대한 차이를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문화 세계 경영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라는 말이 그래서 이런 차이를 느끼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받아들일 수 있는. 왜 그것이 정말 말씀하는 것처럼 틀린 건 아니니까. 왜 그렇게 자라왔고 또 그렇게 보니까 뭐 윤리적인 부분도 아니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기업 문화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